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재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혈당량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은 혈액을 의미하는 거겠고, 당은 포도당을 의미하는 거겠지. 혈액 속 포도당의 농도, 그게 혈당량의 정의입니다. 포도당은 굉장히 중요하지. 이 포도당이 부족하면 에너지원이 부족하니까 근육도 수축 못하고 뇌도 활동을 못하고 우리 몸이 위기 상황에 빠집니다. 이걸 우리가 저혈당 쇼크 이렇게 부르게 되고, 혈당량이 높으면 포도당이 혈액의 점도를 높여가지고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 우리 몸의 장기에 이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좀 장기적으로. 그래서 혈당량이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막 먹었을 때 소장을 통해서 포도당이 막 흡수가 되지, 일시적으로 혈당량이 쫙 높아질 거야. 그렇게 되면 호르몬을 분비해가지고 혈당량을 낮춰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동안 밥을 안 먹으면 소장에서 포도당이 안 올라오잖아. 포도당을 계속 사용은 하는데 포도당이 흡수가 안 되니까 일시적으로 혈당량이 낮아지겠죠. 이렇게 혈당량이 낮아지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장해놨던 포도당들을 막 꺼내가지고 혈당량을 다시 높여주게 되죠. 이렇게 끊임없이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절작용을 우리가 혈당량 조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모든 항상성 조절 과정이 어디서 출발하냐? 시상하부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이 시상하부가 혈당량에 대한 정보를 받죠. 고혈당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혈액 100ml당 존재하는 포도당의 양, 이게 혈당량인데, 정상인은 혈당량 범위가 70mg per 100ml, 그 다음에 100mg per 100ml, 요 사이에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정상 범위라고 봅니다. 이거를 퍼센트 농도로 따지면 한 0.1% 정도, 이걸 우리가 정상 범위라고 얘기해. 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서 혈당량이 높아지게 되면, 그러면 시상하부는 지금 고혈당 상태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당량을 조절하는 중요한 내분비샘이 이자인데, 이자는 시상하부의 통제를 받지만 자체적으로 또 혈당량을 측정해가지고 고혈당이나 저혈당 상태에 대처하게 돼요. 시상하부가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이자를 자극합니다. 그러면 이자는 소화액도 분비하죠, 이자에. 그래서 외분비샘이기도 하고 내분비샘이기도 한데, 이자에서 이 내분비샘에 해당하는 부위, 거기를 이자섬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랑게르한스라는 과학자가 발견을 했다고 해서 랑게르한스 섬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랑게르한스 섬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교과서가 바뀌면서 이제 이자섬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이자섬에는 세포가 두 종류가 있어. 하나는 알파 세포, 또 하나는 베타 세포인데, 이 이자섬 베타 세포에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때 나오는 호르몬의 이름이 그 유명한 인슐린이 되겠죠. 자, 이 인슐린이 혈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방출됩니다. 표적세포가 간이에요, 간.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이렇게 합성하는 과정을 촉진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포도당은 이렇게 육탄당, 우리가 이걸 단당이라고 하고, 글리코젠은 이 단당이 여러 개가 사슬처럼 이렇게 결합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대한 분자입니다. 이 단당이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다당으로 이렇게 바뀌려면 포도당 한 개가 필요한 게 아니겠죠. 포도당 수백 개가 연결돼가지고 글리코젠 한 분자가 되는 거예요. 이 단당인 이 포도당은 물에 잘 녹아. 크기가 작으니까. 수용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글리코젠이 다당이 되면 너무 덩어리가 커가지고 물에 녹지 않고 가라앉습니다. 불용성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용성인 포도당은 혈액에 녹겠죠. 불용성인 글리코젠은 물에 녹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혈액에 녹아있던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바뀌면서 더 이상 혈액에 녹아있을 수 없게 되고, 그래서 간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겁니다. 포도당이 글리코젠이 되는 과정은 물질 대사로 치면 동화야 이화야. 동화가 되고 합성 과정이 되겠죠. 포도당을 여러 개를 붙여서 창고에 쌓아놓는다. 그 창고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간이다. 그렇게 되면 간으로 올라가는 혈관이 있었죠, 소장에서. 이 혈관 이름이 간문맥이었고, 간에서 빠져나오는 혈관, 이 혈관. 그래서 심장으로 가겠지. 이 혈관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간정맥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러면 인슐린이 작용해서
포도당이 계속 글리코젠으로 바뀌면 간문맥으로 포도당이 들어왔는데 이 포도당이 간정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글리코젠으로 변한 다음에 간에 머무르게 되는 거야. 그러면 간문맥으로 들어왔던 포도당의 양보다 간정맥으로 빠져나가는 포도당의 양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포도당의 양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때 간문맥을 A라 하고 간정맥을 B라고 한다면 혈당량은 A가 높겠습니까? B가 높겠습니까? A가 더 높겠지. 인슐린이 작용하는 상황에서는 간 문맥의 혈당량이 간 정맥의 혈당량보다 높아요. 간은 포도당을 받아서 이 포도당을 간에다가 저장해 놓는 겁니다.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변하는 과정은 저장 과정이라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 인슐린이 작용하는 표적 세포가 또 있어. 우리 교과서에는 그냥 체세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체세포들은 포도당을 사용하는 소비자겠지. 체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해서 이거를 분해해서 세포호흡에 이용해야 ATP를 생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에너지원이니까. 이 체세포는 평소에 포도당을 흡수하거든. 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근데 인슐린이 작용하면 이 체세포에서의 포도당 흡수 평소보다 더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혈액 속에 있던 포도당이 체세포로 들어가는데 평소보다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혈당량이 감소하겠죠. 이 인슐린의 이 두 가지 작용, 간에다가 포도당을 저장하고 체세포에다가 포도당을 밀어 넣는 거야. 그 결과로 혈당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 왜 이 과정이 왜 시작했어? 고혈당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시작된 거지.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혈당량이 어떻게 돼? 감소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럼 반대로 저혈당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저혈당 상태다. 포도당이 부족해. 시상하부에서는 교감신경을 흥분시킵니다. 그래서 이자를 자극하고요. 이자도 이 저혈당에 뭐합니까? 반응하죠. 이때 이자의 이자섬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 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간에 작용하게 되면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반대 과정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아까 쌓아놨던 글리코젠을 막 잘라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 그렇게 되면 이 포도당은 혈액 속에 녹아 들어가겠죠. 그렇게 돼서 간정맥을 통해서 배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장 과정이 아니고 무슨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어? 네. 방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막 자르니까 이거는 이화작용이죠. 이화작용이고 분해 과정이다. 그럼 이렇게 글루카곤이 작용하게 되면 간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오는 포도당은 적은데 간에서 포도당을 더 보태주게 되지. 그러니까 간정맥으로 빠져나가는 포도당의 양은 더 많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간으로 들어오는 포도당의 양보다 간에서 빠져나가는 포도당의 양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이 과정, 이런 상태에서는 혈당량이 A와 B를 비교했을 때 B가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를 더 얘기할게요. 이 교감신경이 이렇게 흥분하잖아. 이 교감신경은 이자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교감신경은 좀 우리 몸 전체적으로 작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교감신경이 누구도 자극하냐면 우리 부신 배웠죠? 부신이 겉질이 있고 속질이 있는데 부신 속질을 자극하고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에피네프린이 하는 작용은 결국 혈당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복습하는 차원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자선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 간에 작용합니다.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저장합니다. 다음, 세포의 포도당 흡수를 뭐예요? 촉진하죠. 그 결과 혈당량이 감소합니다. 이자섬 알파세포에서 분비되는 글루카곤은 간에 작용하여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전환, 그래서 혈액으로 방출합니다. 그래서 혈당량을 어떻게 합니까?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서로 반대의 작용을 하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길항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율신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부교감신경은 인슐린 분비 촉진, 교감신경은 에피네프린 분비 촉진, 글루카곤 분비 촉진 이렇게 됩니다.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요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작용은 길항작용이라고 볼 수 있고, 고혈당이어서 인슐린이 나오고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량이 감소했잖아. 그러면 이 혈당량이 감소한 건 인슐린 분비를 다시 억제하겠죠. 그럼 요 과정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 요거는 음성 피드백 조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글루카곤이 나왔을 때 글루카곤의 작용으로 인해서 결국 혈당량이 상승하잖아요. 그럼 이 혈당량 상승은 다시 글루카곤의 분비를 억제하겠죠. 요것도 뭐가 돼? 음성 피드백 조절이 됩니다. 다시 정리해보자. 혈당량 감소는 인슐린의 분비를 결국 어떻게 한다? 억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으로 써진 작용의 결과 혈당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혈당량 증가는 글루카곤의 분비를 억제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음성 피드백이고, 그 다음에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작용은 기량작용이 되는 거야. 인슐린의 농도 조절 과정만 따로 놓고 보면 그거는 음성 피드백 조절이 되는 거고, 글루카곤의 농도 조절 과정만 따로 놓고 보면 그러면 그것도 음성 피드백 조절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간에 작용하는 요 작용을 짝을 지어 놓고 보면 요거는 길항작용이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단독으로 보면 음성 피드백이고 짝을 지어 놓고 보면 길항작용이 된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작용 결과 나타나는 혈당량의 변화가 음성 피드백 작용을 하여 두 호르몬의 분비량을 조절한다. 호르몬의 분비량 조절, 음성 피드백.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작용, 요거는 짝지어서 기량작용.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요거를 잘 정리해서 알아두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언제 고혈당 상태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후 밥 먹고 나면 소화작용이 막 활발해지면서 포도당이 막 흡수된단 말이야. 그치? 이때 일시적으로 고혈당 상태가 되겠죠. 근데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잘 분비되는 사람은 인슐린을 이용해 가지고 이 고혈당 상태를 낮춰주고 여분의 포도당을 간에다 저장해 준단 말이야. 그런데 인슐린이 잘 분비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 밥을 조금만 먹어도 혈당량이 막 치솟고, 그 다음에 잘 내려오지 않겠죠. 정상치로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지? 이런 게 바로 당뇨병. 그러면 언제 저혈당 상태가 될까? 밥 먹기 직전. 그때는 혈당량이 많이 낮아지겠지. 또는 에너지 소비가 막 운동을 엄청 했어. 그러면 에너지 소비가 크겠죠? 이 말은 포도당을 많이 썼다는 얘기야. 이럴 때는 우리 몸이 무슨 상태가 되겠어? 저혈당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식후에는 여러분들의 몸속에 인슐린 농도가 높고 글루카곤 농도가 낮을 거야. 그래야 혈당량을 낮춰주니까. 그 다음에 식전이나 아니면 운동을 한 이후에는 인슐린 농도가 낮고 글루카곤 농도가 어떻게 돼? 높겠죠. 그래서 저장해놨던 포도당을 꺼내 쓰고 남아둘 때는 저장하고. 하지만 당뇨병인 사람은 식후에는 어떻다? 혈당량이 너무 높고, 그러니까 밥을 너무 많이 먹거나 아니면 혈당량이 빨리 올라가는 그런 음식이 있어요. 그런 음식을 못 먹는 거야. 그래서 조금 먹어야 돼. 그 다음에 그 포도당을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진 거지.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운동을 하거나 조금만 에너지 소모가 커도 어떻게 돼? 금방 또 저혈당 상태로 바뀌어버린다고. 그래서 이때도 위험하단 말이야.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사탕 같은 거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혈당 쇼크가 올 것 같다 싶으면 얼른 사탕을 먹는데, 빠른 속도로 포도당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요거를 그래프로 좀 알아볼게요.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가 그래프는 여기 식사가 있죠. 식사 후에 쭉 상승하는 애가 있다. 근데 비 그래프는 보면 여기 점 있잖아. 이 점이 지금 선생님이 치고 있는 요 점이 식사 시점에 걸려 있는데, 비 그래프는 식사 직후죠. 두 번째 점이 여기 있으면 비 그래프의 두 번째 점은 그것보다 조금 더 늦은 시간이죠. 그렇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뒤따라 올라가는 거지. 그 다음에 얘가 쫙 상승하니까 얘는 더 가파르게 상승하네. 이렇게. 그래서 A의 변화를 B가 뒤따라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A가 뭐라는 거야? 여기 혈당량이라는 거야. 혈당량 변화를 곧바로 뒤쫓아가는 B.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인슐린 농도겠죠. 그 다음에 C 그래프는 혈당량 변화를 뒤쫓아. 혈당량이 치솟자. C는 급격하게 농도가 떨어지죠. 그렇지. 그럼 요거 뭐겠어? 요거는 글루카곤 농도겠구나. 실제로 여러분들 혈액 속에서 식후에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농도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 그래프를 볼게요. 나 그래프는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운동을 막 하면 포도당 소비량이 막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혈액 속에 포도당을 막 흡수해서 쓰니까 혈당량이 떨어지겠지. 그렇지. 혈당량이 떨어지는 만큼 그 포도당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반대로 이번에는 글루카곤의 농도가 어떻게 돼? 쫙 치솟겠죠. 운동을 하면 할수록 포도당을 계속 사용하니까 그 포도당을 계속 보충해 줘야 되잖아. 어디서 보충해? 간에 저장해놨다고 막 꺼내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쫙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Y 그래프가 뭐라는 걸 알 수 있겠어? 글루카곤의 농도 변화 그래프라는 걸 알 수 있겠죠. X는 뭐야? X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지금 막 포도당 소비량이 증가하는데 저장하고 있을 틈이 어딨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농도 분비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느 문제집이나 어느 교과서에는 없죠. 그렇지? 꼭 나와 있고 시험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보게 되면 꼭 만나게 될 그래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래요. 여기까지 혈당량 조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삼투압 조절. 이걸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데 이 삼투압 조절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해야 할 것인가 다음 시간에 한번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안녕.